네, 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은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랩 2050에서 같이 연구하고 계신 연구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황세원 연구실장, 세원님 나오셨어요.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동현 연구원, 동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를 랩 2050에서 작년에 시군구 단위로 해부를 해서 고용위기 시그널이 오는 곳은 어디일까? 어떤 곳들에서 어떤 이유로 고용위기 시그널이 오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했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벌써 보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뜯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2050에서 제조업 고용위기 이야기를 작년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희가 기본소득 연구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보편적인 안전망을 깔아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를 계속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기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죠. 특히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분들은 이런 걱정은 많이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창업도 하시고 혁신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삶의 보람도 찾고 경제적인 이 자유도 조금 더 높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업에서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그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연구를 직접 진행하신 세원님하고 동현님에게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도와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별로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이 더 큰 위기에 있고 왜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지역, 농촌, 산촌, 어촌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벌이는 다양한 실험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조금 확장된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세원님이 처음에 이 연구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네. 작년에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전에 이 랩 2050에서 일하기 전에는 좋은 일이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특히 좀 이제 20, 30대 청년층하고 기성세대가 가진 기준도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좀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서울 뭐 수도권 이런 뭐 청년들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일자리들이 지방 도시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포착이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일자리들이 요즘 뭐 기술 변화 뭐 요즘 이렇게 해서 빠르게 어떤 뭐 인공지능도 들어오고 하면서 일자리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좀 젊은 친구들도 그런 불안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일자리가 비슷하게 다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일 뭐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받고 뭐 마트에서 캐셔 이런 일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왜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일들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차피 뭐 좀 뛰어난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기술을 배우고 다른 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그 일자리를 쭉 일하면서 보통의 이제 가정을 일구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일이 흔들리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지방 도시에서는 이렇게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제조업 일자리가 흔들리는 그 현상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걱정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좀 한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산업들의 일자리들이 좀 휘청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작년에는 군산 GM 자동차가 문을 닫는다고 2월부터 예고를 해서 5월에 문을 닫았죠. 그때 굉장히 이제 뭐 실직자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도 뭐 예산 얼마를 내려보낸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저기의 일인가 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지탱이 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저도 좀 하다가 이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위기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넘기고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훅 갈 뻔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또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동현님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시그널이 있고 이게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많은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하자. 그거를 먼저 위기의식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해법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지도를 만들자는 얘기로 가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전혀 데이터를 원래 다루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뭐 이런 쪽이 아니었는데 언급교를 하게 돼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분들 조력이 있어서 지도를 이렇게 웹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뭐 다뤄본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2018년 말에 무슨 포럼이었죠? 오픈 데이터. 네, 오픈 데이터. 오픈넷의 오픈 데이터 포럼. 오픈 데이터 포럼에 나가서 우수 사례로 발표도 하셨죠. 우수 사례 그 해에 몇 개 안 뽑은 데이터 공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거에서 어떤 시사점을 뽑아내는 사례들을 몇 개를 발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팔자에 없는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연구하는 얘기지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니까 기사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내지는 뭐 키오스크가 생기니까 캐시어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고용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특별한 어떤 작은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자동화 때문에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 이 시스템이 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 흔들리게 되는 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뭐 일자리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50-60%가 저기 가서 한 20년 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불안해진다는 그 문제의식인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으신데 이제 저 동현님이 역할을 많이 하신 거죠. 그것도 저희 이제 그 다른 서재교 연구위원이라고 저희 랩2050의 서재교 연구위원 이렇게 저희 셋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고 또 이 지도를 만드는 데는 데이터도 좀 다루시고 디자인도 하고 이런 코딩도 할 줄 아는 좀 젊은 인재 조현익 디자이너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네요. 동현님은 어떻게 이 과제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 저는 뭐 전반적인 이런 방향이나 뭐 주제 의식이나 이런 거는 뭐 처음에 이제 세원님이 제안하신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지표나 이런 여기 보시면 지금 옆으로 보실 텐데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일단 저희가 취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각 데이터를 이제 많이 정리를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게 아까 뭐 세원님이 오픈 데이터 포럼 이런 데서도 이제 발표를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알고 이걸 보면 이제 뭐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어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데이터를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제조업이 한국의 뭐 제조업 고용 상황이나 뭐 그 외에 뭐 과학기술 역량이나 그 외에 뭐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고 혹은 뭐 이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혹은 이 사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어느 데이터를 좀 이제 가져와야 될까라는 거에서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 모으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있고 어떤 거는 감춰져 있고 어떤 거는 뭐 시계열 자료가 옛날 거부터 다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이런 게 막 혼재돼 있다 보니 참 이런 거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네. 궁금하실 텐데 지도를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마 이제 여기 화면 하단쯤에 URL이 뜨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URL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희 lab2050.org/ 하고 워크맵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누구나 조작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미 어떤 색깔이 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저희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거든요. 지금 이 지도는 시군구별로 나눴을 때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역에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이 1%는 넘어야지 여기에 색깔이 표시가 돼요. 1% 미만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이 없으면 회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의식은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300인 이상 제조업 대기업이 어느 정도의 고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만 놓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활용하실까 생각해 보면 옛날 같으면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제조업 대기업이 있는데 저기는 없네. 뭐 우리가 더 좋네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공장을 유치하자, 끌어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네요. 저기 울산, 네네. 거제 뭐 이런 데 울산. 되게 좀 진하게 돼 있네. 네네. 수도권에 좀 진한 데들이 많이 수도권에 보이고요. 이제 파주, 파주, 그리고 이제 충청, 아산, 뭐 이천, 수도권에도 이제 좀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기업 공장들이 좀 있다 네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곳들이 조금 진하게 네.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한 지역은 불러보면 이 옆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울산 북구 같은 곳은 300인 이상 제조업이 그 지역 전체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39%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39%가 그 지역에 300인 이상 제조업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울산 북구니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좀 큰 하청업체들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런 식으로 10명 중에 4명이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냥 현대자동차 울산 거의 공장이더라고요. 대부분 300인 이상 대기업도 제조업체 자체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 울산 북구 역시도. 네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 또 1000인 네네. 이상 제조업 네. 집중도 뭐 제일 제조업 네네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8가지 지표가 지금 더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지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하나씩 겹쳐보는 식으로 이 지도를 보려고 이걸 만든 건데요. 이거를 지금 여기 위험도 합산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하나씩 겹치는 거고요. 이 옆에 단일 위험도로 가시면 이거 이제 지도 색깔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색깔만 변한 거지 이게 분포는 똑같거든요. 이건 하나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참고로 저희가 아까 오픈 데이터란 말씀드렸는데 여기 I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소개하는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원데이터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운도 받으실 수가. 과감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정리를 했을 뿐이지 어딘가에 다 있는 겁니다. 엑셀은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엑셀, 스프레드시트 만드셨죠. 스프레드시트로 저희가 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뭐 다른 그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를 이런 식의 이 색깔 분포로 해서 지도에 일단 입혀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을 이렇게 얹도록 설명을 한 건데 두 번째가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예요. 왜 이걸 보냐면은 300인 이상도 꽤 큰 기업이지만 1000인 이상 되면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아까 말한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LG, 삼성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정말 그 지역에서 고용을 거의 책임지는 수준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어요. 근데 아까 이 300인 이상도 이게 높다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이 흔들리면 그 지역 전체의 고용이 이제 휘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인근의 다른 뭐 도소매 숙박업이라든지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일단 이 기본 지도에서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쭉 갈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위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합산해서 한번 보자는 뜻인데 여기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도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그 지역에서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정말 그 지역은 그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산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합산해서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제1제조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제조업 중에서 가장 그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을 볼 건데 그게 뭔지를 볼 건데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종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동차인지 네네. 조선인지 그렇죠. 이런.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지표가 그걸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네네. 300인 이상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일단 그 제조업 전체가 위험해졌을 때 여기도 위험해질 수 있다. 네네.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1000인 이상 제조업이 높으면 그러면 그거는 단일 기업이나 몇 개의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업이 위험해지면 지역 전체가 위험해질 수 그렇죠. 있다. 네네. 네, 세 번째는 한 개 업종의 집중도가 높으면 네네. 글로벌하게 조선업이 예를 들면 위험해졌을 때 조선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또 그 세 가지가 약간 조금씩 겹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 제조업이 실제로 지금 약간 위험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요. 그 지역에 있는 제조업의 종사자들의 연령을 봤을 때 20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거예요. 20대의 비중이 그래도 조금 있으면 사실 신규로 사람을 뽑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 제조업들은 그 경력직을 잘 뽑지 않아요. 비슷한 뭐 현대자동차 다니던 사람이 뭐 쌍용자동차로 가고 이런 일이 잘 없고 20대 때 뽑아서 계속 그 사람들이 장기 근속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20대가 있다는 건 최근에도 계속 뽑고 있다는 것이고 20대 제조업 종사자 수가 거의 이제 영에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규를 뽑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벌써 어떤 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약간의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평균 연령을 보면 더 좋은데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란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네. 참 그거는- 데이터의 한계가 네, 많이 어딘가 있네요.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고용보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그래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를 알 수 있고 또 20대 제조업 종사자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제 보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자리 창출 위험도라는 건데요. 그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양 대비 그 올해에 몇 개 일자리가 생겼는지를 그 창출량을 찾아가지고 그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는 약간 이제 반대로 적용을 했죠. 그게 위험도가 너무 낮으면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일자리들이 사실은 없어져도 한쪽에서 생기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제조업 일자리의 수요가 그 지역에 있다면은 한쪽에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걸 흡수해서 계속 맞춰갈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조업 일자리 다른 제조업 일자리 또 생기고 있지도 않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지표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 총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의 그 주민등록 소재지인 사람들의 소득 총액도 알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원천 징수된 그러니까 그 직장 주소 기준으로 소득 총액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봐서 만약에 일하는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너무 적다면은 그거는 그 지역에서 일만 하고 살기는 다른 데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들이 좀 떠오르는 데가 있으시죠? 어떤 큰 산단이나 이런 데가 있기는 한데 살기는 인근의 다른 대도시에 가 살거나 좀 외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일자리가 만약에 위기에 처하면은 거기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질 않잖아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네, 샥 나가버리죠. 지금 사실 조선업이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차는 좀 덜한데 조선업은 지금 군산이나 거제에서 일자리를 한번 잃으면은 그 지역에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개입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순식간에 이제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데들은 조금 더 이 일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통영에 지금은 문 닫은 신화조선소 네네. 갔었는데 원래 조선소 자리 옆에 아예 원룸촌이 이렇게 맞아요. 크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원래 노동자들이 많이 사셨는데 지금은 문 닫았으니까 다 떠나간 상태고 그렇죠. 그런 위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서서 젊은 사람들이 있냐 이걸 본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수록 젊은 사람이 적을수록 위험하다고 보신 거고 그렇죠. 직장인 주민 괴리도는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 지표는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과학기술 혁신 역량 위험도라는 거는 그 지역의 그러니까 R&D 같은 이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라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지수를 좀 사용했는데 그 지역에 R&D 역량이 같이 있으면 그 제조업이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제조업 공정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런 역량이 이미 투자되거나 그런 인력이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단순 공정 위주로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앞으로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공장이 한국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D 역량이랑 다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테스트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떤 모듈화라든지 이런 게 다 이쪽에 집적돼 있는 공장이 있고 이쪽 공장은 단순 조립만 남아 있다. 그럼 어느 쪽이 위험할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자명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단순 공정 위주로만 남아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몇만 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도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관점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지역에선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군산 GM 자동차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GM 자동차 공장이 평택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는데 그 세 개 공장 중에 하나가 문을 닫는다면 어디가 위험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다 군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죠. 예, 거기가 단순 공정 위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테스트 센터, 디자인 센터, 뭐 R&D 센터는 다 평택에 같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물론 단순 조립 라인도 있지만 그런 이제 테스트하는 라인들이 있고 그거는 한국만을 위한 공장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위한 공장 거점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문을 닫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창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산은 좀 동떨어진 곳이었던 거죠. 근데 군산의 분들은 그런 정보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들었어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군산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중화학공업 중에서 전라도에 몇 없는 공장이다. 이게 얼마나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데 이걸 문을 닫겠느냐. 아니면 여기가 땅이 더 넓고 여기가 라인이 더 새 거고 공장이 더 건물이 더 좋고 뭐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그리고 특히 GM 같은 글로벌 기업이 판단하는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군산이 문을 닫았죠. 그거 예. 작년에 이런 이슈도 있었죠. R&D 그러니까 한국 GM 법인이 있는데 그렇죠. R&D 관련된 부분을 독립법인으로 그러려고 했죠. 분사하는 네네. 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네네. 이제 사람들이 저거 분사하면은 맞아요. 한국 GM 나중에 문 닫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죠. 그러니까 평택 조립 라인도 문 닫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막 위기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리와인드해서 조금 돌려 생각해 보면은 군산이냐 평택이냐 너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장들이 지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항상 하는 얘기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관리자 전문가 비중 위험도라는 것도 사실 같은 겁니다. 이제 그 지역에 단순 제조업 노무자들과 관리자 또는 전문가의 수혜를 봤을 때 이제 그 관리자 전문가가 많은 것이 당연히 그 지역에 좀 R&D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관리자 전문가
비중을 받습니다. 네. 추가 예, 설명을 좀 하고 아까 싶으신가요? 말씀하신 저 과학기술 혁신 역량 위험도 같은 경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네 이게 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이제 조사하는 그 지표를 저희가 활용한 건데요. 이 지표는 근데 다른 지표들과 다르게 이게 광역 시 단위로밖에 혹은 없어요. 이제 예. 도 단위로밖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그냥 그 기준 하에서 뭐 같은 도에 속한 군이라면 그 도의 그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되게 층위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경기도권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표에서는 좀 이제 안전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대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이제 지방 도시들이 혹은 지방 시도가 이제 혁신 역량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뭐 최근에 예전에 뭐 그때 말씀하신 뭐 OECD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지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수도권주의에서 이제 점점 네, 맞아요. 그 혁신 네. 역량이나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집중되어 있어서 이제 뭐 지방 도시에서 더 일자리나 네. 이제 새로운 뭐 혁신적인 일이 많이 창출이 안 되는 위험이 이제 또 한국만 또 이런 건 아니라고 또 하기도 해서 좀 약간 좀 글로벌한 일반적인 현상인 문제다. 것 같기도 네네. 하더라고요. OECD 보고서에 나왔던 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을 다 지켜봤더니 두 가지의 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긴 생긴다. 뭐 기술 쇼크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생기는데 어느 지역에서 생기는지 봤더니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거기서 많이 생기더라. 그 이유는 거기에 R&D라든지 지식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다들 그러는데 다 쪼개서 작은 업종별로 어떤 업종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지는지를 쭉 봤더니 전반적으로 스킬이 그러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업종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생기고 숙련도가 아주 낮은 데서도 일자리가 생기고 이 중간에 있는 일자리가 중간 숙련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대부분 국가에서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담긴 걸로 맞아요.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는 것 방법도 있지만 이제 합산해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 기본지도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에서 이제 하나씩 보태어 볼게요. 1000 이상 제조업 집중도를 하면 조금 더 진해졌죠? 조금 더 하면 좀 더 진해지고. 세원님은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전 서울입니다. 서울. 동현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전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왜 다 회색이죠? 300인 이상 제조업 대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회색 지역들은 네, 아예 네. 조사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 문제 의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300 이상 제조업 대기업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0.0 몇 %인데 거기를 이런 다른 지표들을 봤더니 굉장히 진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약간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저희 문제의식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그냥 회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아까 설명 못 들었는데 이 데이터는 2014년, 2015년, 2016년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3개년도 시계열을 볼 수 있는 네네. 거네요. 한 개 연도만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2016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합산을 해놓고 보면은 거의 뭐 진한 데들이 있네요.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해진 데가 나오고 좀 처음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분홍색에서 다운색 정도 남아있는 데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저희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진한 데가 제일 진한 저기가 데가 곡성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입니다. 예. 인구는 3400명, 네. 평균 연령 51.2세. 2016년 네네. 기준이죠. 네네. 그래서 돼 있는데 여기 지도 보는 방법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지역 설명은 우리 동현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300 이상 제조업 집중도가 22.58%라는 거는 이 지역에 일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300 이상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22명 100명 중에 22명. 100명 중에 22명에 23명 정도라는 거고요. 근데 못해 보면 똑같죠.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도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건 이제 그 지역에 10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이 뭐 한 개나 두 개 있다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300인 이상 300인에서 1000인 사이는 없는 거죠.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10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입니다. 이 곡성공장 하나가 이 지역에 일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2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것 하나가 없어지면 사실 지역으로선 큰 일이 생기는 그렇죠. 셈이죠. 예. 그 말인즉슨 세 번째를 보면 그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제조업 집중도가 100%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곡선 공장 타이어 곡선 공장 하나가 그 지역에 300 이상 제조업 종사자 전체를 고용하고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 집중도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밑을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 고령화 그 제조업 종사자 중에 20대 비율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4.7%. 아,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가 두드러지게 진해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20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신규 채용을 하고 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만 일하면서 서서히 은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위험도 이게 여기에 이제 비공개라고 돼 있는 거는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통계청하고 약간 서약을 하고 이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맞아요. 사실 굉장한 이 뭐랄까 연구력 내진 취재력을 발휘한 거죠. 공개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지금 공개를 이제 받아온 완전히 안 거죠. 했다기보다는 어디다 쓸 건지 봐서 괜찮으면 통계청이 반출하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어렵사리 구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도화하는 것은 괜찮은데 각각의 숫자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뭐 그러겠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받아왔는데 그런 그래서 거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어쨌든 통계청도 입장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위험도가 높으니까 예, 예. 창출은 낮은 거죠. 그렇죠. 창출의 위험도니까 일자리가 이 지역에서 새로 생겨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20대가 채용되지 않는 현상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근데 이게 한 가지 그래도 여기에 그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까 직장인 주민 괴리도라는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곡성은 그거는 안전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그 동떨어진 지역이잖아요. 바로 인근에 큰 대도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이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지표가 나쁘게 나온 지역도 있는데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역량 위험도라든지 관리자 전문가 비중 위험도는 다 만점.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걸로. 과학기술 혁신 역량도 없고 만점이라는 건 예, 위험하고 위험한 낮은 겁니다. 거죠. 예, 역량이. 예. 네. 위험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한 가지 지표만 빼고 나머지는 모든 기준에서 가장 위험한 걸로 나와서 사실 이거는 이 지표를 가지고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지역이 위험한 거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 타이어 공장 하나밖에 없고 그 지역 제조업은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지도를 만들 때 어떤 산업이 더 위험하고 어떤 산업은 덜 위험하다는 얘기는 넣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조선업은 요즘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뭐 타이어, 뭐 자동차 산업은 뭐 중간, 뭐 이런 식으로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빼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조선업이 요즘 조금 나아졌다는데 그러면은 다시 빼야 되나 뭐 근데 뭐 몇년 있으면 또 안 좋아진다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런 산업 관점을 넣으려고 안 했던 건 아닌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자문을 받을수록 그거는 좀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산업도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자동화 때문에. 그래서 산업을 넣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넣지 않았는데 이 지표를 놓고 보면 산업의 특성대로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신기하죠. 그래서 곡성은 좀 위험한데 20대를 많이 뽑지 않았다는 건 여기가 뭔가 좀 이렇게 조정 국면에 있다는 건데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타이어가 굉장히 무인화가 빠른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 창녕 공장 같은 곳은 뭐 물류센터가 완전 무인화돼 있다 이런 최근 저희 발표 때 와서 얘기해 주신 전문가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인화의 어떤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곳이고 요즘 뭐 관세라든지 이런 글로벌 추세를 보시면은 타이어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옆에 지으면 훨씬 낫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 공장 옆에다가 이 공장을 지으면 그냥 메이드 인 USA가 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굳이 수출할 필요도 없고 요새 또 미국에서 계속 보호주의적으로 그렇죠. 하고 네.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면은 해외로 가는 것이 이득일까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역은 지금은 어쨌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과연 계속 그렇게 유지될까? 어떤 고용의 틀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한 곳들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영암이 나오는데 전라남도 영암군이네요. 전라남도 영암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 계열의 또 조선소 한 중형 정도의 규모의 조선소가 있는 쪽인데 이쪽도 이제 뭐 상당히 이런 제조업 집중도도 높게 나오고 뭐 그 제일 제조업도 당연히 이제 이 사무중공업과 같은 이제 조선업 쪽에 이제 다 집중이 돼 있는 곳이고 제조 고령화도 이제 꽤 많이 진행돼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저희가 제시한 위험도들이 다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전라북도 특히 네. 직장인 주민 괴리도가 높게 네. 나오는데 이 지역은. 네, 이쪽도 아무래도 좀 뭐 근처에 이제 대도시나 이쪽에서 이제 다 거주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조선업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위험하게 저희가 집은 곳이 이제 또 금산인데 금산이 저희 충청도 쪽에 있죠. 네, 충청도에 있는데 금산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절대 이제 산업 측면을 생각한 것이 아닌데 우연히 또 이제 타이어 공장이 있는 곳들이 이제 곡성, 좀 금산 다 그러네. 네, 다 네, 높게 네. 나옵니다. 매우 높게 나와 있고 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도 곡성이랑 인구는 5만 4천 명인데 종사자 수, 그러니까 이 취업자 수죠. 전체 종사자 네네. 수는 18,000명이고 네.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는 둘 다 12.3%이고 제일 제조업 집중도가 100%인 걸로 봐서는 여기도 타이어만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여기도 이 공장 하나 있습니다. 타이어 네. 공장 하나 있는 그런 네. 지역이고 그리고 20대 비율은 좀 낮은 편이고 옆에 이 완주를 보시면은 완주도 이제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좀 대표적인 업체로 있는 근데 곳인데 그래도 네. 아까 금산하고 네. 곡성이죠. 곡성을 네네. 비교해 보면 20대 비율은 금산이 금산이 훨씬 좀 높으네요. 높죠. 그러니까 금산은 그래도 좀 젊은 음. 노동자들이 좀 있는 지역이고 좀 네네. 다른 점 발견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다음에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말씀하신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름부터가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완주군에 있는데 전주 공장이라고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직장인 주민 괴리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완주 공장에서 대부분 일을 하지만 결국 이 완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전주라든가 인근에 좀 규모가 있는 도시 혹은 뭐 더 규모가 있는 뭐 다른 대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완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약간 위험한 도시로 저희 지표에서는 분류가 된 거고요. 사실은 완주에 가보면은 상당히 이 중산층 지역들이 있어요. 완주군이라고 하면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농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반은 서울 같은 곳이고 반은 농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완주 군수 선거할 때도 항상 도시형 군수와 농촌형 군수가 경합을 해요. 농촌에 인기 있는 분 굉장히 연세 지긋하시고 뭔가 전통적인 정책 이야기하시는 분하고 이 도시 샐러리맨 타겟으로 이 선거 운동하시는 분하고 경쟁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광주 쪽으로 가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완주에 있는 그 젊은 샐러리맨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점점 광주에 가서 살면서 이 괴리도가 높아지는데 아마 그거는 교육 같은 교육이라든지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주거 교육 같은 삶의 질 관련된 게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제 위험도가 높게 나오는 곳들이 이제 거제시라던가 이제 여기 울산 동구 같은 도시들인데 요 도시들은 이제 또 비슷한 특징이 아무래도 또 조선업 비중이 되게 높은 도시라서 이 조선업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좀 높아서 이런 위험도가 되게 많이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조선업 도시는 우리가 조선업 위기에 맞은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울산 북구도 위험하게 나옵니다. 지금 자동차가 어떤 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죠.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고용을 확 줄이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도 일단 집중도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고 집중도가 높다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엄청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여기도 일자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또 고령화도 좀 있죠. 고령화도 한 절반 정도는 진행돼 있고 여기도 R&D 역량 같은 것도 낮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북구라고 해서 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좀 있는 거고요.
저기 제일 네. 제조업 집중도가 96%면 울산 북구는 자동차죠. 그렇죠. 자동차가 네, 네. 96%니까 대부분 자동차라는 네, 네, 얘기고 고령화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근데 산업 자체가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산업이 조금 어려우면 이거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건 좀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런 새로 부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예. 점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완주에 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광주에도 자동차 공장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저 거제 진하게 나와 있는 거제 큰 섬이죠. 거제가 있고 울산이 있고 여기 조선이 있잖아요. 울산 네네네. 동구하고 거제. 네네. 근데 이곳들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지방에서 대학 나온 보통 청년들이 취업하는 곳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아주 공부 잘하면은 요새는 다 서울 와가지고 이 취업하거나 대기업 본사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업 시험 보거나 이래야 되는 걸로 다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지방대 공대생들이 거제 가서 조선업 취업하고 광주나 완주 가서 자동차업 취업하고 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자기 분야 열심히 하면은 자동차 기술 배워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취업하면은 쭉 뭐 장기 근속이 되니까 20대 취업해서 한 50대, 높은 임금을 60까지 받으면서.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8천만 원 이렇게까지 연봉을 받는 식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었다는 건데 저기가 까맣고 이 고령화 지수 높아지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다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청년들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보입니다. 네. 다음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 그럼 군산은 어떻게 나왔느냐일 것 같은데 사실 군산이 군산이 한국 GM 공장이 네. 철수를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현대중공업이 네. 현대중공업, 또 조선소도 조선소가 철수를 문을 했고. 닫았고 2년 연속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뭐 다른 저희가 앞서 말한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2016년 기준이거든요. 네. 물론 이때 데이터 기준이어서 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현대조선소가 철수한 건 2017년이죠. 네네. 그리고 네. 한국 GM 자동차 공장은 2018년 초.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산이 사실 이게 아까 앞서 말한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산업 다변화가 좀 꽤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OCI라는 이제 화학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세아베스트라는 뭐 철강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GM 공장이나 뭐 현대중공업 혹은 뭐 두산인프로커 같은 중장비 하는 쪽의 업종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이제 산업 다변화가 좀 적당히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주요한 산업체가 몇 군데 이제 무너지면서 지역에 굉장히 큰 타격이 실제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산보다도 더 집중도가 높거나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고용위기가 나타나면 사실 좀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좀 그렇죠. 되게 또 많이 느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군산은 전체 인구가 그래도 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이죠. 27만 명이네. 27만 명인 곳하고 또 5만 명인 곳하고는 충격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제조업 집중도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가 7%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네. 제조업들도 많이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중간 규모가 네, 많이 중간 있다는 규모. 거고 저희 제일 제조업 도 지금 자동차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한 44% 정도로 그래서 앞서 나왔던 도시들이 뭐 거의 뭐 100%뭐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하면 좀 그래도 좀 훨씬 더 이게 약간 분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위험도라는 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런 좀 희망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위기가 심할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GM 현대중공업하고 GM 자동차 공장 문 닫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회상해 보시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1조 9천억을 내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게 다 위기에만 사용되는 예산은 아니었지만 정부에서 꽤 나름대로 굉장히 긴박한 위기에 긴박하게 대응했다는 식의 그 대응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그게 일회적이고 아주 이례적으로 군산에서만 일어날 일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위기가 일어나면 그보다 작게 일어날 것인지 그러면 그때는 얼마를 지원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그 화성하고 네네네. 수원이라든지 파주 같은 상황을 보시면은 또 이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비교적 높은 상당히 지역이거든요. 높은 편이네요. 전체 인구가 64만 명인데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가 11%.
상당히 높은 예. 편이네요.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곡성이나 화성이나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합산으로 다시 보셔서 이 전부 합산된 걸 보면은 곡성이 이렇게 진해지는 동안 화성은 별로 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화성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자동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넣어서 색깔을 입힌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그 얘기는 수도권에 R&D 역량 같은 것이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것들을 모았더니 여기는 그렇게 지내지지 않은 거예요. 20대 비율이 네. 15% 넘네요.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있고 다른 지수들도 뭐 일단 수도권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높게 나오고요. 관리자 전문가 비중도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성만이 아니고 수원, 파주 다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뭐 아주 완벽한 그 지도일 수는 없고 어떤 부분들 다른 변수들이 상쇄돼서 안 나타나거나 이제 좀 그 특정한 변수가 높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각 지역별로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 지도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강원도가 별로 포함이 안 됐어요. 네. 네, 근데 강원도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연락이 와서 다른 그 참고할 만한 건 더 없느냐 해서 그 지역 신문에서 그냥 특집으로 이 지도를 다루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국가 전체의 거시적 관점이나 아니면 서울 기준의 관점으로만 그 생각을 하던 중에는 이게 별로 의미 없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이거를 지도를 보고 우리 지역을 클릭해보고 다른 데랑 비교해보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고 제가 이 발표하고 한 몇 달 동안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거 어디 설명을 가셨죠? 해드렸고, 이제 뭐 창원 이제 그 경남도 쪽에도 많이 갔었고 군산에도 갔었고 제가 광주에도 갔었고 강원도에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저는 물어보시고 그거 그렇습니다. 가지고 저도 가서 목포에서 한번 목포에서 한번 얘기했었고요. 갔죠. 네네. 그리고 그 세종시도 한번 가시지 않으셨어요? 세종 그런 이제 노동연구원하고 같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 경제학 학술대회 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경제학은 살짝은, 내가 했는데 경제학 학술대회도 저쪽도 경제학 하셨는데 초청받고 사회학 하신 분이 그리고 또 데이터 먹어봤는데, 네. 데이터 관점에서도 발표하고 뭐 이거 하여튼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는 저는 이제 그 비판받을 각오를 사실 많이 했어요. 이 지도를 만든다고 많은 전문가들 만나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가 설명력이 높으니까 이런 걸 막 물어보고 다니고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작업을 몇 달 동안 이제 돈님하고 저도 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용감하시네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걸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이제 그 반응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좀 특히 이제 국책연구소 같은 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이런 지역의 차이를 막 드러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언만 해주셨고요. 저희 같은 좀 민간에서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처럼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걸 좀 발표를 해봐야겠다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이제 이 기술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술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구현을 한 거고 데이터도 다 거의 대부분 공개된 거고 공개된 걸 이렇게 그냥 합산하느냐 따로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7, 8개 데이터 중에서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선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이건 별론 것 같아 그럼 이거 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유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빼고 보시면 요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그쵸,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 8개의 지표를 저희는 이게 최고의 설명력을 가진 데이터 세트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설명이 낮은 거는 빼고 겹치는 거 빼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다른 자유를 드린 겁니다. 난 4개만 겹쳐볼래. 뭐 4개만 겹쳐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볼래. 혁신 역량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하면 그 두 지표를 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분들이 요게 좀 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중요한데 나 갖고 있어 이러면서 더해 주시면 사실 저는 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로 돼 있고 해서 이게 좀 그런 한계는 있죠. 맞아요. 한계가 있고 이 고령화 지수 같은 경우도 사업자체별로나 산업별로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그 지역 전체의 데이터인 거죠, 저건. 고령화요? 네, 고령화 제조업이기만 제조업, 한데 제조업의 20대. 뭐 자동차냐
그랬죠. 조선이냐 이렇게 그리고 뭐 네. 구체적으로 뭐 근속 연수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더 정확한 그렇죠. 진단이 평균 가능. 연령으로 하면 더 그렇죠. 좋죠. 평균 네. 연령.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별 사업장별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공개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는 고용보험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안에서는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공개하는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이 지도를 보시고 나서 그 산업 관점을 넣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조선업이 아까 왜 조선업은 이러고 있으니까 뭐 몇 점, 자동차는 그래도 괜찮을 거니까 몇 점, 뭐 철강은 몇 점.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만 주시면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얼마든지 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도는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를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괜찮은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예, 같이 넣어서 어렵지 좀 더 않게, 완전하게 만들 수도 보자는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책연구원에 계신 음. 분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이유가 사실 연구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 그렇죠. 이런 걸 발표하면은 상처받는 분들이 많고 이 네. 논란이 일어나니까라고 네.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만약에 국책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은 민간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누군가는 좀 정확하고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계는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이런 추이도 볼 수 있고 지역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촉발이 돼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제 이름도 사실은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이라고 지은데 또 이유가 있거든요. 고민 많이 하셨죠. 아,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쳤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라는 말을 넣은 거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관점을 그 우리 지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걸 좀 유지하시기를 바랬어요. 그 관심사를 지역에 그럼 우리 이 다음 스텝을 뭘로 해야 되지? 우리 지역은 앞으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서 보고 예, 그 분석을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 그 연구는 저희가 또 거기 참고할 수 있는 연구도 후속 연구도 했는데 그 연구는 그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예. 소개는 해주셔야죠. 그 스토리텔링 페이지. 아, 네네. 네네네. 아, 그거를 엄청 중요한데 이게 빠뜨리시면 저희가 이게 이렇게 오늘은 좀 긴 시간을 걸쳐서 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그 지도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를 보라는 거지? 어떻게 이거 사용하라는 거지? 하고 사실은 알기는 어렵잖아요. 뭐 음성 해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른 웹페이지 상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저희 그 디자인을 같이 해주신 그 조현익 디자이너님이 원래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네네네. 예, 저희 사실 이 스토리 자체는 저희 블로그나 다른데 이제 발표문에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현해 주신 건데요. 이거를 좀 넘기면서 네. 보여주세요. 이게 저는 뉴욕 타임즈의 스노우폴이라고 옛날에 뉴미디어 네, 실험했던 네.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네. 식으로 구성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올리지만 보실 수 있듯이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여기에 그 지역에서 300인 이상 제조업 일자리가 얼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린 그런 표도 있고 여기다 아까 왜 말씀하셨잖아요. OECD 그 지표를 보면은 중간 기술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요게 딱 그거죠. 네네네 이게 그겁니다. 이 그래프. 중간 소득, 중간 숙련도 일자리들이, 일자리들이 대부분의 빨간색인데 국가에서 지금 줄어들고 마이너스를 표기하고 있고요. 헝가리, 체코 빼고는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기본 지도를 봤을 때는 이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쭉 넘기시면 이게 그래서 8가지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데이터를 올리면 지표별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합산이 돼요. 오른쪽으로 이제 합산이 돼서 지역들이 막 날아다니는. 네. 색깔이 막 가수 쫙 입혀지는데 하나씩 이제 제가 아까 클릭하면서 보여드린 거를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스크롤만 하시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8개의 지표가 이제 다 합산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 보고 나니 이렇게 진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곡성은 이렇습니다. 곡성은 이렇게 8가지 중에 이만큼 나쁘게 나오고요. 울산, 동구, 북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군산은 이렇고. 예. 나오고, 네.
오늘 영상을 찍을 좋아.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긴 영상을 될 거를 다 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하는 앞에 생각이 말씀드렸어야 네네. 되는데. 저도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영상, 이런 게 있었던 영상 다 거를. 보시고 이걸 네. 보시면 굉장히 허무하실 것 네.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네. 매체만의 아니 장점이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네네. 이 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죠? 아까 그 지도에서 네. 거기 스토리텔링 페이지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 예, 랩2050.org 예. 슬러시 워크맵 스토리 워크맵 바 바 스토리. 스토리. 네. 네, 네. 네, 좋네요. 그 다시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초기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고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최근에도 논란이 많이 되는데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고용이 줄어들었다느니 늘어들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 실업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전체 고용률. 네. 근데 사실 지역별로 연령별로 쪼개서 보면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단계까지 우리 사회 논의가 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 쪼개서 미시적으로 봐야 대안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대안은 그야말로 거시 정책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돈을 얼마 풀어야 된다, 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밖에 못 쓰는데 실제 한 개 한 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시적으로 가야 돼서 이런 데이터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니까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저 지도를 딱 보면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 소득주도 성장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1987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이거든요. IMF 구제금융 이전에. 그때 3조 호황도 있었지만 노동자 대투쟁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일어나면서 노동조합 민주노조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임금이 쫙 오릅니다. 근데 그때 임금이 오르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지금 저 색깔이 진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죠. 색깔이 진할수록 그때 제조업, 임금이 대기업이 오르면 있는 그리고 제조업 곳들. 대기업들인 거예요. 대공장이 있는 곳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되돌아봐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비판받을 점도 있죠. 뭐 대기업 노조 있는 데만 다 잘 되고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비정규직 어려워지고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그 전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갔다는 장점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또 지역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보입니다. 뭐냐면 지방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 아닌 데서 계속 눌러 앉아서 살면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계속 거기서 살아갈 사람들한테는 저기서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을 영위하면 되겠다. 경남에서 공대를 나와서 토익이 500점밖에 되지 않아도 거제에 있는 대기업 조선소에 입사할 수 있고 그래서 30년 일할 수 있고 이런 꿈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구축했던 시기였는데 그게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뭔가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말씀하신 맥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를 명확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로 많이 집어넣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비슷한 일자리가 조금 더 생기게 하고 유사한 공장을 옆에도 만들고 다른 지역에도 만들고 경상도에만 있으면 전라도에도 만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도 그거에 맞는 교육을 계속 시키면 되는데 근데 그 누구나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일자리가 흔들리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뭐를 교육해야 되는지 어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일자리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일자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정규직, 대기업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착착착 준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하다 옛날만큼 뽑지 않으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될 정도인데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사회 문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누적 그런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누적되는 것이 공무원 그 준비생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문제, 취업 청탁이라든지 어떤 이제 취업 비리 같은 게 막 대두되는 문제 다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중년의 그런 가장들이 있는 일자리들인데 현재 시점에서 그 중년의 가장들이 일자리들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는지 자녀들은 예를 들면 대학 가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그 꿈을 꿔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고 많은 영역이 좀 관련되어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중요한 한 축이 흔들리면서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시점이 왔다. 그렇죠. 일자리는 도대체 뭐고 좋은 일자리는 뭐고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바꾸자. 이게 네, 전환의 전략인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짜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데 오늘의 이 시사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물론 중요한 시사점은 lab2050.org/워크맵 들어가셔서 요거 보시면서 우리 지역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것 그리고 혹시 지도에 보완할 점이나 같이 할 게 있으면 좀 연락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거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암울한 얘기를 오늘 긴 시간 동안 했는데요. 좀 그럼 이게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되는지 대안을 연구하는 게 또 우리 랩 2050의 이 미션이니까 그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요 무너지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제조업 이 지역들이고 그런 지역들을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데까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에요. 근데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전환을 시도할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원님하고 동현님 말씀 같이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은 준비 못했는데 너무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지만 전달이 어느 정도 됐기를 바라고 아주 있습니다. 잘 네. 말씀하셨어요. 동현님 어떠셨어요? 저도 저희 열심히 만든 지도에 대해서 오늘 원 없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매우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